안녕하십니까, 한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계약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 90% 정도는 보험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손해사정사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손해사정사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일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손해사정사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보험계약법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물론 의학적인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손해사정사님들이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 보험계약, 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여러분이 수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무에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에 나가서도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사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렇게 저처럼 보험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이라든지 혹은 독립사정사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보험계약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법에 있는 보험편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 약관들의 일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약관 규제법이라든지 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과목, 이런 법령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 상법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약관 규제법이나 금소법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간략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이 상법에 관한 상법 중에 이제 보험편, 상법 보험편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우리가 표준 약관 중에 일부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약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상법 외에도 약관 규제법과 금소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일부분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상법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험 부분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상법 보험편 중에서 이 통칙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손해보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책임에 관련돼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인보험은 당연히 사람의 신체, 생명에 관련된 보험이고요. 이 약관규제법은 우리가 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해서 체결을 하죠. 그래서 그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은 이제 작년에 시행이 됐었는데, 재작년인가요?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은 이제 일부 분쟁 조정이라든지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쟁 조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출제 경향은 살펴보면 사실은 매우 평이했습니다. 아주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법 보험편의 조문을 알고 있고, 그리고 보험계약법의 기본 지식, 기본 이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일반적이고 평이한 유명한 판례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은 60점, 7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시험 문제 중에 영국의 해상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험적으로 시간을 따로 빼서 공부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운이 좋으면 이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그럼 보험계약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도 이론이겠지만 이 상법의 보험편의 조문을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상법 보험편의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것과 관련된 보험편의 조문들을 함께 꼭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공부 방법, 거창한 건 아니지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공부를 마치고 나면 책을 덮어 놓고 그날 공부하셨던 거를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스로 힘으로 복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보험계약법 전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보험계약법 책을 펼치지 않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계약법 통칙에서부터 임보험 각치까지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디테일은 아니지만 각각의 부분에 어떠한 쟁점들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논점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실 수 있다고 하면 보험계약법은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판례들을 웬만해서는 다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올해 새로 판결이 나왔던 새로운 판결들도 가급적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일 전에 새로운 판결들이 또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험 계약법적으로 수험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제가 학원 게시판에 따로 공지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요. 보험계약법이 어떤 과목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출제는 상당히 평이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년의 시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이도 조절이 사실은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지문이 길어지고, 그리고 판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의뢰를 받아서 모의고사 문제를 그때 만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그 판례 위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뷰나 후기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혹은 이제 뭐 지문이 너무 길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판례뿐만 아니라
그런 이 관련된 판례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게 어려운 시험에 있어서도 뭐 과락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계약법에서는 사실은 이제 점수를 많이 획득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계약법 이 상법 보험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보험계약 과정에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지금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계약을 보면 보험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 매매도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리고 임대차, 우리가 살 월세방을 구했다. 그것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과 다르게 보험 계약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이 유지되다가 언젠가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이 끝날 수도 있겠죠. 보험계약은 해지가, 당사자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지됐다가 다시 보험계약이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험계약의 특이한 점인데요.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에 어떤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계약이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나 소멸 단계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서 보험 당사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험계약이 체결돼서 유지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이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결국에 법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겠죠. 보험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 당사자 간 사이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율할까에 대한 과목입니다. 보험계약법은. 이 체결 부분에 있어서 보험계약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약관에 의해서 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계약 체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관이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있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을 약관의 규정은 어렵죠. 일반인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당연히 약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해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보험증권이라는 것이 이제 발급되죠. 그래서 이 보험증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보험자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의 관련자들, 그러니까 피보험자, 그리고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 수익자, 이런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들, 뭐 대리상이라든지 모집인, 보험 대리상이나 보험 모집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발생하는 의무들, 고지 의무. 보험계약자 측에는 고지 의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설명 의무.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계약자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 의무. 이렇게 서로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체결할 단계에. 그리고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보험계약자 측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어떤 상황과 변경된 부분, 위험이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통지해줘야 하는 통지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오토바이를 몰지 않았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오토바이를 몰게 됐다고 하면 위험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지 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겠죠.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료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을 체결한 이후에 이 관련된 자신의 위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쪽에는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책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 사유가 없어서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이 만약에 중복보험인 경우 중복보험인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여러 보험사에게 어떻게 지급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보험자 대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험계약법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보험자 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고 나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보험회사가 당연히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해당 부분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 기본적인 개념들로 보험 가액이 무엇인지, 뭐 보험 금액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보험 기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약관과 또 상법에 있는 보험편의 규정들이 그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험계약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법의 조문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판례들을 잘 공부해 놓으신다고 하면 이 1차 시험에 있어서 보험계약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교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